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 진행을 맡게 된 팩쌤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 재판 뒷이야기를 정교조 전담 강영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교육 변혁을 꿈꾸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영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조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 정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받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고요. 네, 2020년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문을 받을 때도 바로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빨리 본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의 어떤 산 증인이시네요. 정교조가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판결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터잡아 행해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외노조 통보는 국민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터잡아 행해진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동법의 역사에서요.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교조가 지난 7년간 고난의 길을 걷긴 했지만요. 이와 같이 정교조가 싸워준 덕분에 우리 노동법 역사에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손꼽혔던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시행령의 입법 연역을 좀 살펴보는데요. 과거 구노조법에는 노조 해산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히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해산시켜버리는 제도가 있었던 거군요. 전태일 열사가 만들었던 청계피복노조가 해산된 것도 바로 이 노조 해산명령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 해산명령제도는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것이니까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87년 민주항쟁 이후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이 제도를 법률에서 삭제합니다. 당연한 조치 수순이었네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이듬해인 88년 노태우 정부가 밀실에서 같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부활시킵니다. 설마 그 시행령으로 부활시킨 그 제도가 그 우리가 제도가 알고 바로 있는? 법외노조 통보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연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시행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 요지이고요. 그 결과 32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생님 혹시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시행령, 훈령, 지침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상대하다 보면 그 수많은 지침들 어디서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분야는 특히 이 훈령, 고시, 지침이 참으로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이 훈령, 지침, 고시 등은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후자를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이 행정입법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제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쁘면 법률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료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아요.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시행령, 훈령, 지침 이런 것들은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입법은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문장이 좀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반할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해서 법질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행정입법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행정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민 스스로가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개진하고 법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법원이 재판 당사자가 제기한 의미 있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그 효력을 배제하면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이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셈이 되고 이로써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규범들이 헌법적 가치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원이 시행령을 무효로 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 행정입법을 통제하는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는 스스로가 기본권의 수호자임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행정입법 통제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다수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 이렇게 낭독을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통상 대법원은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러면 이 전원 합의체에서는요 합의를 어떻게 할까요? 혹시 투표로 하나요? 비슷합니다. 과반수로 과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이 빠집니다. 네. 한 명은 조재현 대법관으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셔서 원래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빠지셨고요.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님은 변호사 시절에 1, 2심 저희 사건의 대리인이셨어요.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어서 스스로 이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대법관이 이제 정교조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그러면 몇 명의 대법관이 저희 손을 들어줘야 정교조가 이기게 될까요? 동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7명? 네, 맞습니다. 7명 네. 이상이 손을 들어줬어야. 네. 저희 사건은 10명의 대법관이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다수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네요. 이와 같이 과반에 이르러서 대법원의 결론이 된 의견, 이 의견을 다수 의견이라고 하고요. 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의견을 이제 별개 의견이라고 하고요. 별개 의견. 예, 결론에 아예 동의하지 않는 의견. 이거를 반대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교조 사건의 경우에는 8명의 다수 의견, 2명의 별개 의견,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별개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별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같으나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다르다. 예,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같으나 그 위법한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지영 대법관의 별개 의견은요. 법의 노조 통보는 위법한데 그 위법한 이유가 시행령이 무효라서가 아니라 애당초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노조 통보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안 된다. 네. 우리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취지, 그리고 결사유 자유 보장의 취지, 그리고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노조의 지위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개 의견인 안철상 대법관의 별개 의견은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이 법의 노조 통보 사유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법 판결 다음 날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 공문을 보내오면서 드디어 이제 법외노조 족쇄가 풀렸는데요.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재판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건가요? 네, 대법원 판결 다음 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니까 법원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판단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대상이 없어지면, 소송물이 없어지면 법원은 각하 판결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건에서도 환송받은 고등법원이 이제 각하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직 교사들은 바로 복직이 되나요? 그분들이 2016년부터 해고되면서 받은 불이익도 어떤 원상 회복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직권 취소에 의해서 법외노조 통보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예, 사실상은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를 전제로 행해진 후속 조치, 전임 거부 처분, 징계 처분, 직권 면직 처분 모두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이 이제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2016년 1월 21일 고법 재판 이후부터 법외노조가 확정이 되면서 조합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납부액은 당연히 반영할 수 있겠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소급해서 기부금공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가 아니라 뭐 2010년부터라도 다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9월 3일 당일 대법 판결 당일 아침에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네, 사실 전날 이제 잠이 잘 안 왔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여태까지 서면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어려운 쟁점이 많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한다라는 결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 이것을 좀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잠을 좀 설치다가 그래도 아침에는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제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어느 쯤에서 언제쯤 이겼다는 어떤 확신이 드셨습니까? 다수 의견을 이제 낭독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서면에서 쓴 문장과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겼구나라고 하고 웃음이 약간. 그렇지만 마음껏 드러내지는 않으셨고. 네, 옆에서 저기 같이 해고된 선생님이 듣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약간 눈시울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정교조 사건은 대규모 변호인단도 화제였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변호인단 평가 또는 소회는 어떨까요? 네, 정교조 사건은 개별 노조의 사건이 아니라 노동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주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학자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왔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사건 소송 대리인이었던 김선수 변호사님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것만 봐도 이제 그 의미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사건에서는 좀 유례 없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고 또 대법관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숙고와 토론을 거쳐서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혹시나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교조 사건은 설립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를 통보할 수 있느냐라는 네. 이제 문제였고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해준 것인데요. 반면 설립 이전 노조가 이제 해고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립 신고를 했을 때 이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단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이제 설립 신고를 하려고 하는 교수 노조 그리고 기간제 노조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게 반려될지 여부, 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법원의 재판이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을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의 노조 판결 7년 만에 이제 정교조가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 그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7년 동안 고생했던 또는 부당한 조치를 당했던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교조는 새롭게 참교육 첫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조합원분들 함께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정교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